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과시하며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서 있었다. 그 거대한 바벨탑의 30층. 최종 면접이 열리는 대기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지원자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고 서로를 보이지 않는 경쟁자로 여기며 날카로운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한유라는 작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보육권 출신이었고 지방의 국립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실력 하나뿐이었다. 수많은 공모전에서 대상을 휩쓸고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이미 업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독창적인 논문까지 발표한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주변 지원자들이 입고 있는 명품 정장과 반짝이는 시계들이 그녀의 길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유학 시절의 경험이나 유력한 집안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유라는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한유라 씨,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들어선 면접장은 넓고 황량했다. 긴 테이블 저편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양옆에 2사람은 무표정했고 가운데 앉은 남자만이 유일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교만하고 차가웠다. 그의 명찰에는 인사팀장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유라 씨, 앉으세요. 박민준 팀장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유라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이력서 위를 훑어내리며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력이 아주 독특하군요. 박민준이 입을 열었다. 보육원 출신의 지방 국립대라 우리 진성그룹에 지원하기에는 배경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면접의 첫 마디부터 그는 유라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유라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다. 저는 저의 배경이 저의 실력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것이 바로 진성그룹이 추구하는 인재상인 도전과 혁신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논리정연한 답변에 박민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유라가 울먹이거나 당황하며 변명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말은 청산유수군요. 그럼 그 대단한 실력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데이터 분석 관련 논문을 썼다고요, 요즘 대학생들. 다들 그럴싸한 논문 하나쯤은 쓰지 않나. 그는 유라의 논문 제목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비웃었다. 그 논문은 국내 빅데이터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세계의 IT 기업에서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그런 작은 기업들이야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박민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유라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려는 의도로 가득했다. 그는 이 면접을 통해 유라 같은 근본 없는 지원자는 감히 진성의 문턱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려는 듯했다. 면접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면접이 아니라 일방적인 신문에 가까웠다. 박민주는 유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출신과 배경을 물고 늘어졌다. 보육원에서는 뭘 배우죠?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범절 같은 것도 가르칩니까? 부모님 없이 자랐으니 아무래도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회사는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쏟아졌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로 눈앞이 아찔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박민준이라는 인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극심한 엘리트 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때 박민준이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유라 씨, 당신이 가진 스펙 중에 여기 있는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진성그룹에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건 다른 엘리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순간 대기실에서 들었던 지원자들의 웃음소리가 유라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들의 세계, 그들만의 리그. 그 안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이물질이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경멸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팀장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배경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일합니다. 제가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개발한 예측 분석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적용하면 진성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동남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자신들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저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잠시 동안 면접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양옆에 앉아있던 면접관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유라의 이력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보란듯이 그것을 반으로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면접장을 날카롭게 갈랐다. 미래의 리스크. 박민주는 찢어진 이력서 조각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야. 어디서 감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유라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잘 들어, 한유라 씨. 진성그룹은 당신 같은 불쌍한 고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당신의 그 하찮은 예측 모델 놀이는 동네 구멍가게에나 가서 팔아. 다시는 진성그룹에 지원서 따위를 낼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그는 찢어진 이력서의 나머지 반쪽마저 갈기갈기 찢어 유라의 발밑으로 던져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그것은 그녀의 노력, 그녀의 꿈, 그녀의 자존심의 파편이었다. 다른 면접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박민준의 권력에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과도 같은 차가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 눈빛에 박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마치 자신이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것 같았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바닥의 종이 조각들을 밟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면접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곧고 꼿꼿했다. 마치 패배자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고 떠나는 장수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제야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거대한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과 밝은 웃음소리가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 누구도 그녀가 방금 겪은 끔찍한 모욕을 알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빌딩의 자동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을 들어 하늘을 찌를 듯한 진성그룹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 하나하나가 그녀를 비웃는 수천 개의 눈처럼 느껴졌다. 박민준, 유라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오늘 그가 찢어버린 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가 짓밟은 것은 그녀의 인격과 존엄성이었다. 그녀는 등을 돌려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욱 단단해졌다. 패배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늘의 굴욕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박민준, 그리고 그를 방관한 진성그룹. 언젠가 반드시 오늘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가냘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 한 여자의 조용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택시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빌딩들의 불빛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유라의 텅 빈 눈동자에 담겼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강변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아파트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했다. 방문객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는 카드키가 없으면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유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인 60층에 내렸을 때 복도는 오직 한 세대를 위한 고요한 공간으로 그녀를 맞았다.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에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집 안은 바깥의 차가운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진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결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지훈. 진성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가장 젊고 강력한 남자. 언론에서는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고 불렀다. 그의 얼굴에서는 감정을 읽기 어려웠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금 유라를 돌아보는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차가움도 없었다.
오직 깊은 다정함과 걱정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와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율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는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늦었네. 많이 기다렸어. 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가 좀 막혔어요. 저녁은요? 아직 너랑 같이 먹으려고.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평소와 달리 창백한 안색,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그리고 애써 감추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눈가의 미세한 떨림.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무서운 일이 있었지.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그냥 좀 피곤해서. 유라야.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나한테까지 강한 척할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유라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속일 수 없었다. 세상 누구보다도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2년 전 한 학술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지우는 그룹의 신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참석했고, 유라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발제자로 나섰다.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경도 이름값도 없는 그녀가 내놓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인 주장은 지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총명함에 끌렸고 곧이어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에 빠져들었다. 보육권에서 자라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결코 비굴해지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 그녀의 모습은 온갖 위선과 암투로 가득한 재벌가의 삶에 지쳐있던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관계를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은 때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유라는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내부의 적들과 호사가들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다. 그들은 유라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과거를 약점 삼아 그녀를 잔인하게 물어뜯을 것이다. 지훈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유라가 강지훈의 여자가 아니라 한유라 자신으로서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했다. 그녀가 진성그룹에 자신의 실력만으로 당당히 입사할 때까지 그들의 관계는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말해봐. 누가 어떻게 널 힘들게 했어?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재차 물었다. 그의 따뜻한 청아 다정한 목소리에 결국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오만한 태도, 그녀의 출신을 비웃던 경멸적인 말투,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간 이력서와 그녀의 자존심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유라는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마른 목소리로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유라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라를 더욱 굳게 끌어안을 뿐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것을.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표정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차갑고 잔인한 분노였다. 박민준 인사팀장.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민준이라는 인물의 모든 정보가 스캔되고 있었다. 평범한 공채 출신으로 사내 정치와 아부에 능해 고속 승진한 인물. 그리고 현재 그룹 내에서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 이사 라인의 핵심 멤버라는 것까지. 최 이사. 그룹의 원로이자 호남 정유를 기반으로 성장한 구시대의 잔재. 그는 지훈이 회장직에 오른 이후 사사건건 그의 개혁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 박민준의 오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오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 이사 파벌이 자신을 향해 보낸 경고이자 모욕이었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림으로써 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지훈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감히 내가 당장...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자식의 목을... 아니요. 유라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붉어진 눈에는 눈물 대신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훈 씨가 저 때문에 박민준 팀장을 해고하면 사람들은 제가 당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복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거고 저는 영원히 총수의 백으로 입사한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겠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훈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유라의 말은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었다. 섣부른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럼 어떡할 건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겠다고 지훈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다.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니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하지 않아요. 제 방식대로 갚아줄 거예요. 그녀의 눈이 총명하게 빛났다. 그들은 저를 짓밟았지만 동시에 제게 기회를 줬어요. 그들은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으니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경계하지 않겠죠. 그것이 저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녀는 지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저를 진성그룹으로 들여보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박민준 팀장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가 찢어버린 종이 조각에 담긴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만들 거예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는 어느새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는 한유라의 모습이었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여자.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살벌한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깊은 신뢰와 감탄이 채웠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아니, 그녀의 계획을 뛰어넘는 더 완벽한 판을 짜기로 결심했다. 알았어. 그가 말했다. 네 뜻대로 해. 대신 내가 까는 판 위에서 움직여야 할 거야. 그는 서재로 걸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그룹의 조직도를 띄우고 모읍개 부서를 클릭했다.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 회장 직속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 미래전략기획실. 그룹의 10년 후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지.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애물단지이기도 해. 그의 시선이 유렉에 향했다.
내일부로 넌 미래전략기획실의 신임 연구원으로 발령될 거야. 공식적인 추천인은 내가 가장 신임하는 윤상무님 명의로 올라갈 거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넌 그곳에서 네 능력을 마음껏 펼쳐.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최 이사와 박민준의 비리를 파헤칠 증거를 찾아. 그들은 분명 미래전략기획실의 부진한 프로젝트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테니 네가 바로 그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유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투지였다. 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율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힘들 거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 될지도 몰라. 괜찮아요? 유라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지훈 씨가 뒤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위로와 미안함, 그리고 무한한 신뢰가 담긴 입맞춤이었다. 미안하다. 너를 이런 싸움에 끌어들여서 사과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저만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 하지만 이 펜트하우스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여자는 그들만의 전쟁을 위한 비밀스러운 서약을 맺고 있었다. 차가운 굴욕의 밤은 가고 뜨거운 방역에 아침이 오고 있었다. 벨벳 커튼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무대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진성그룹 인사팀 사무실. 박민준 팀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있었던 최종 면접은 그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그 보유권 출신 지원자를 완벽하게 짓밟았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통쾌함이 밀려왔다.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팀장님, 이번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부하 직원이 공손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박민주는 턱짓으로 서류를 받으며 거들먹거렸다. 김대리, 사람을 뽑을 땐 말이야. 스펙도 중요하지만 근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곱게 자라는 법이지. 지난번 면접 때 보니까 아주 가관인 지원자도 있더군.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인지.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그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는 장군처럼 으스댔다. 김 대리는 영혼 없는 미소로 맞장구를 쳤다. 사내에서 박민준의 이런 오만한 성격은 유명했다. 바로 그때였다. 박민준의 컴퓨터 화면에 전사공지 신규 인력 발령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메일을 클릭했다. 통상적인 인력 이동이나 경력직 채용에 관한 공지일터였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굳어버렸다. 소속 미래전략기획실. 직급 연구원. 성명 한유라. 한유라.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동명이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뇌리에는 그날 면접장에서 보았던 차갑고도 당돌했던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그 여자의 이력서를 찢어버렸는데 인사 시스템 어디에도 합격 기록은 없었다. 손가락이 떨려왔다. 그는 미친 듯이 사내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거짓말처럼 한유라의 인사 정보 카드가 화면에 나타났다.
정식으로 등록된 진성그룹의 직원이었다. 특이사항란에는 윤상무님 추천 특별 채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상무, 그 이름 앞에서 박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윤상무는 강지훈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다. 회장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행하는 사실상의 비선 실세였다. 그런 거물이. 고작 보육권 출신의 지방대 졸업생을 직접 추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팀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대리가 그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가봐. 박민주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수작을 부린 거지? 그 계집애가 그의 머릿속은 온갖 추악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윤상무 같은 고지식한 인물이 저런 배경의 여자를 추천할 리 없었다. 분명 몸로비 같은 더러운 짓을 했을 것이다. 그는 한유라의 조용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속으로 침을 뱉었다. 순진한 척하면서 뒤로는 남자나 홀리는 요물이었군. 그의 분노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자신이 직접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그것도 그룹 내 핵심 부서로 보란 듯이 입사한 것은 그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 모욕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한유라는 진성그룹 본사 50층 미래전략기획실 앞에 서 있었다. 일주일 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낡은 서류 가방 대신 세련된 가죽 가방을 들었고 면접용 정장 대신 몸에 잘 맞는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차분하고 당당했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일반 부서와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칸막이가 없는 개방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을 채우는 것은 활기찬 대화가 아닌 날카로운 정적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이라는 명성답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지적인 에너지가 감돌았다. 윤상무의 비서가 그녀를 실무팀장인 고상철 부장에게 안내했다. 고 부장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로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유라 씨, 윤상무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처음일 텐데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부장님, 유라는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태도로 답했다. 고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창가 구석에 빈자리로 안내했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가장 말석이었고 주변 동료들과도 미묘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명백한 따돌림의 시작이었다. 유라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저기가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들은 분명 윤상무의 추천이라는 배경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수군대고 있을 터였다. 유라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업무 시스템에 접속했다. 오후가 되자 불청객이 찾아왔다. 어이, 고 부장. 새로운 신입이라도 뽑았나봐. 아주 풋풋한데. 박민준이었다. 그는 마치 제 구역을 순찰하는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며 미래전략기획실로 들어왔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유라의 자리로 접근했다. 마침내 그는 유라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위에서 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게 누구야? 한유라 씨 아니신가? 여기서 다 보게 되네. 세상 참 좁아. 안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유라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박민준을 마주 보았다. 박민준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 인사는 잘하네. 박민준이 과장되게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렇게 숨은 인재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 이력서에는 없던 아주 특별한 재능이라도 가지고 있나 봐요. 그의 말에는 특별한 재능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저속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옅은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가진 재능은 모두 이력서에 기재했습니다. 팀장님, 아마 팀장님께서 미처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제 실력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정중하면서도 그의 무례함을 정확히 되짚었고 공을 다시 그에게로 넘겨버렸다. 박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유라가 울먹이거나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숙련된 외교관처럼 그의 공격을 받아 넘겼다. 실력하 좋습니다. 그 대단한 실력, 어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쏘아붙이고는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나가면서 고상철 부장의 어깨를 툭 치며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고 부장, 신입교육 잘 시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말이야. 일보다 다른 편법을 먼저 배우려고 하거든. 그것은 유라를 향한 마지막 독침이었다. 박민준이 사라진 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편법을 써서 입사한 기본이 안 된 신입으로 낙인 찍혔다. 소문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보육원 출신 여자가 윤상무의 스폰서다. 회장 라인에 꼬리를 쳐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등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사리부터 빠르게 유포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첫날부터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을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하루의 업무가 끝나고 사무실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했다. 곧 넓은 사무실에는 유라 혼자만 남았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일주일 전 진성그룹의 빌딩을 올려다보며 복수를 다짐했던 그녀는 이제 그 거대한 빌딩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었다. 힘든 하루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신고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할수록 그녀의 목표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진성그룹 동남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 관련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 파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면접날 그녀가 언급했던, 그리고 강지훈이 그녀에게 맡긴 첫 번째 임무였다. 유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와 데이터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증명할 것이다. 자신을 향한 모든 모욕과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증명의 끝에는 박민준과 그의 배후에 있는 자들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두운 사무실 안.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고독한 전쟁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전략기획실은 주간 업무회의로 분주했다. 고상철 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팀원들을 훑으며 각자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팀원들의 보고가 끝나고 마침내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말석에 앉은 한율에게로 향했다. 지난 며칠간 유라는 그저 묵묵히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방대한 내부 자료들을 읽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질지, 혹은 그냥 이대로 유령처럼 지내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고상철 부장은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미리 준비해둔 듯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한유라 연구원. 네, 부장님. 오늘부로 공식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겁니다. 여기 베트남 신시장 진출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 2단계 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를 전담해서 맡아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몇몇 팀원들은 애써 웃음을 참으려는 듯 입가를 실룩거렸고 다른 이들은 노골적인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유라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박순영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완전히 무덤으로 가는구나. 베트남 프로젝트는 미래전략기획실 내에서 저주받은 프로젝트로 통했다. 1년 전 야심차게 시작했던 1단계 프로젝트는 현지 파트너사의 부도와 잘못된 시장 예측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만 입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다. 그 후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사장되었고 관련 자료들은 지하 창고의 서버 어딘가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실패의 상징, 그것을 이제 갓 들어온, 그것도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신입에게 던져준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업무 배정이었다. 그녀에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과제를 줌으로써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하고 알아서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고상철 부장 역시 윤상무의 추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받았지만 그녀를 자신의 팀원으로 인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유라는 그 모든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두꺼운 프로젝트 파일을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와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고 부장은 순간 당황한 듯했다. 그는 그녀가 불평하거나 최소한 난처한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다. 목표는 1단계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기한은 3개월 주지. 3개월.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혼자서 분석하고 의미 있는 보고서를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것은 과제가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라는 짧게 대답하고는 파일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태어남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 그날부터 유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3개의 모니터가 놓였고 그 화면들에는 알아보기 힘든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베트남어로 된 보고서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프로젝트 자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다. 데이터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분류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마치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았다. 이전 팀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일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누구라도 이 자료를 보는 순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데 익숙했다. 그녀에게 이 거대한 데이터의 쓰레기 더미는 오히려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거대한 퍼즐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모든 원시 데이터를 수집해 자신만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분류하기 시작했다. 판매 데이터, 물류 기록, 고객 불만 사항, 현지 SNS 버즈 데이터, 경쟁사 동향 보고서까지 관련 있어 보이는 모든 정보를 끌어모았다. 그녀는 매일 밤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었다. 동료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건축가처럼 데이터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그녀의 자리에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물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신입사원이라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집중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가끔 지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힘들지? 라는 물음에 그녀는 재미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녀의 답장을 받은 지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늦은 밤, 그녀의 책상 위로 그가 보낸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배달될 뿐이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조용한 응원이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그녀는 데이터의 미로 속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1단계 프로젝트의 공식 실패 원인 보고서와 실제 판매, 데이터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였다. 보고서에는 특정 지역의 저조한 판매 실적이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라가 재가공한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지역의 특정 품목군, 특히 영유아용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군의 재구매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판매량 자체는 미미해서 이전 분석팀은 이것을 단순한 통계적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유라의 직감은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고들기 시작했다. 베트남 현지의 육아 커뮤니티와 SNS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성그룹의 제품이 공식 유통 채널에서는 고전했지만 현지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 한국 직구템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비싼 배송비를 감수하고서라도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사용 후기를 공유하며 자발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전 프로젝트 팀은 대도시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이라는 전통적인 유통 채널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를 신뢰하며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베트남의 골든맘 세대의 부상을 완전히 놓쳤던 것이다. 그들이 실패라고 규정했던 데이터 속에 사실은 새로운 성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거대한 역전의 발판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더 새워 자신의 가설을 증명할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복잡한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고 새로운 타겟층을 공략하기 위한 구체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유통 채널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고상철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부장님,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간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 부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벌써 한유라 씨, 내가 원하는 건 실패 원인을 그럴듯하게 정리한 변명거리가 아니야. 뭔가 보여줄 게 없다면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라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지못해 회의실에 마주 앉은 고 부장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의 발표가 시작되고 아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자세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팔짱이 풀리고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유라는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고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적인 추론으로 실패의 이면에 숨겨진 기회를 명확하게 짚어냈다. 그것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의 보고서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정교했다. 그래서 당신 말은 이전 팀이 타겟을 완전히 잘못 잡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잠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 말인가? 네, 부장님.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베트남은 우리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상철 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유라가 제출한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훑어보았다.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 젊은 여성은 그가 생각했던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진실을 데이터 속에서 캐내는 능력을 가진 진짜 전문가였다. 이 보고서 누가 도와줬나? 그가 마지막 의심을 담아 물었다.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분석하고 작성했습니다. 그 대답에 고 부장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안을 몇 바퀴 돌더니 마침내 유라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진짜 실력자를 발견한 자의 경외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한유라 연구원, 지금 당장 이 내용을 기반으로 윤 상무님께 보고할 공식 보고서를 다시 정리해. 내가 직접 결제하고 올리겠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것은 그녀가 입사 후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얻어낸 인정이었다.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싸워온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첫 번째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다. 이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가는 순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1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실패로 규정하고 덮어버렸던 자들이 누구였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그녀의 첫 번째 성공은 동시에 그녀를 보이지 않는 적들의 레이더에 포착시키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오는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한유라의 보고서는 고상철 부장의 결재를 거쳐 일사천리로 상부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고서는 진성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인 경영전략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미래전략기획실의 담당 임원인 윤상무가 직접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분석을 해낸 것이 갓 입사한 신입 연구원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회의장의 한쪽 끝, 최 이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잘 관리된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쥔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년 전 베트남 프로젝트를 서둘러 덮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당시 그는 현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핑계로 프로젝트의 조기 종결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은 불가피한 경영 판단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프로젝트 실패의 이면에는 그가 현지 파트너사와 짜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추악한 거래가 숨어 있었다.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야만 모든 증거를 묻어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유라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신입사원 하나가 그 판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그가 묻어버린 진실의 무덤을 파헤치는 첫 삽질과도 같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박민준을 호출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최 이사가 보고서 사본을 박민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박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날아온 서류에 맞고 비틀거렸다. 한유라 자네가 직접 면접에서 떨어뜨렸다던 그 계집의 이름이 맞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 자네가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사님, 저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뭔가 하나 발견한 모양입니다. 박민준은 굽신거리며 변명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최 이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이 보고서가 운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나? 이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잘못 짚었어. 최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싹을 잘라야 했다. 더 잘하기 전에 확실하게 짓밟아 버려야 했다. 박 팀장, 네. 이사님, 그 계집애를 가까이서 지켜봐. 그리고 약점을 찾아내. 돈이든 남자든.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끝장을 보는 거야. 하지만 박민준이 머뭇거렸다. 미래전략기획실은 회장 직속 부서라 제가 함부로 접근하기가. 그러니 머리를 쓰란 말이야. 최 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히려 좋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야. 칭찬해주고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는 거지. 최 이사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완벽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며칠 후 유라와 고상철 부장은 최 이사의 호출을 받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최고급 원목 가구와 유명 작가의 미술품으로 장식된 그의 사무실은 그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허허, 어서들 오게. 고 부장, 그리고 한유라 연구원. 최 이사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유라의 보고서를 손에 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이 보고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 신입사원이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 진성그룹의 미래가 아주 밝아. 강 회장님께서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뽑으셨어. 그의 과장된 칭찬에 유라는 오히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뱀은 먹이를 삼키기 전에 가장 부드러운 혀를 날름거리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네. 최 이사가 본론을 꺼냈다. 자네의 분석이 맞는지 확인해봐야지. 보고서에 제안한 대로 베트남 현지에서 소규모 온라인 마케팅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내가 직접 승인했네. 예산도 넉넉하게 배정해뒀어. 고상철 부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임원급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예산까지 배정해준 것은 파격적인 대우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다 한 연구원 같은 인재 덕분이지. 최 이사는 유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현지 마케팅 대행사는 내가 추천하는 곳을 썼으면 좋겠어. 비나마크, 마이나마르크라고. 최근에 떠오르는 실력 있는 회사야. 내가 잘 아는 곳이니 일 처리는 확실할 걸세. 함정이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그룹의 고위 임원이 일개 신입의 파일럿 테스트를 위해 특정 대행사까지 직접 추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속내를 감추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고 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연구원 우리가 해냈어. 최 이사님 같은 분이 직접 밀어주시니 이제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일만 남았네. 하지만 유라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비나마크라는 낯선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펜트하우스에서 지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최 이사가 직접 대행사까지 지정해서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최 이사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절대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 자가 아니었다. 아무래도 함정 같아요. 하지만 물증이 없어요. 유라가 답답한 듯 말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최 이사가 통제하는 채널을 믿지 마. 그가 주는 정보는 모두 의심해야 해. 너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걸 검증해. 그는 보안이 설정된 특정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해외 기업 정보 조회 시스템이야. 일반적인 경로로는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어. 이걸로 비나마크라는 회사를 직접 파헤쳐봐. 그는 그녀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날부터 유라의 밤은 더욱 치열해졌다. 낮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는 순진한 신입 연구원 행세를 했고, 밤에는 지훈이 알려준 시스템을 통해 비나마크의 실체를 추적하는 비밀 정보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비나마크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유령 회사였다. 하지만 유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의 자본금 흐름, 주주 명단, 법인 등기 서류 등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비나마크의 지주회사는 홍콩에 서버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회사의 자금은 다시 버진 아일랜드의 또 다른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개인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바로 최 이사의 처남이었다. 완벽한 비자금 세탁 경로였다.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다. 유라의 이름으로 프로젝트 예산을 비나마크에 송금하게 하고, 실제 마케팅은 진행하지 않은 채 돈만 빼돌린 후 모든 책임을 유라에게 뒤집어 씌워 그녀를 횡령죄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재벌가의 암투가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 법인 등기부 등본, 자금 흐름도, 인물관계도를 차곡차곡 저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적을 잡으려면 적의 소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다음 날, 그녀는 고상철 부장에게 비나마크와의 계약 진행을 보고했다. 그리고 최 이사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보이지 않는 읽음 확인 추적 코드를 심어두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컴퓨터에는 이메일이 확인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진성그룹 본사,
최 이사의 집무실로 나타났다. 쐐기를 박는 증거였다. 그녀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최 이사가 추천한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파일럿 테스트의 1차 예산을 송금하는 모든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모든 서류에는 고상철 부장과 최종적으로 최 이사의 결재 사인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첫 번째 프로젝트 자금이 비나마크의 계좌로 송금되던 날, 유라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송금 완료 메시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증거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쯤 최 이사와 박민주는 어리석은 먹잇감이 함정에 빠졌다며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사냥꾼과 먹잇감의 위치가 이미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덫이 놓였고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안심하고 덫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비나마크와의 파일럿 테스트는 서류상으로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유라는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화려한 그래프와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었고 베트남 현지에서 긍정적인 초기 반응을 얻고 있다는 낙관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그럴듯한 스톡 이미지들을 찾아내고 일반적인 마케팅 성공 사례들을 교묘하게 각색하여 마치 비나마크가 실제로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고상철 부장은 그녀의 보고서에 매우 만족했다. 그는 온라인 마케팅의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으므로 유라가 보여주는 결과물들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역시 한 연구원이야. 최 이사님이 추천하신 곳이라 그런지 일 처리가 확실하구만. 이대로만 가면 정식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도 문제없겠어. 사무실의 동료들도 조금씩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물론 운이 좋았다거나 역시 윗선 라인은 다르다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지는 못했다. 유라는 이 모든 거짓된 평판을 방패 삼아 수면 아래에서 자신만의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업무는 모두가 퇴근한 뒤 텅 빈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비나마크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였다. 그녀는 최 이사의 처남이라는 연결고리를 시작으로 거대한 악의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나의 부패는 또 다른 부패를 낳는다. 보육원 시절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낡은 도서관의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었다. 최 이사 같은 인물이 이런 사기 행각을 단 한 번만 저질렀을 리가 없었다. 베트남 프로젝트는 분명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터였다. 그녀는 최 이사의 처남이 연루된 다른 사업체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가 지난 몇 년간 설립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한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확보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유령 회사들과 진성그룹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룹의 과거 재무기록과 지급 내역은 최고 등급의 보안이 걸려있는 재무팀의 중앙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의 직급으로는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지훈에게 이 난관을 털어놓았다. 과거 프로젝트들의 원본 지급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면 최 이사가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직접 그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기록이 남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 유라가 자신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더 교묘하고 더 완벽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모든 임직원에게 회장 명의의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사내 재무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 감사 실시의 건. 공지의 내용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그룹의 핵심 자산인 재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 업체와 함께 고강도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감사의 일환으로 각 본부의 핵심 인력 중 한 명을 감사 지원 요원으로 차출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테스트하는 모의 해킹 및 데이터 접근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미래전략기획실의 감사 지원 요원으로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가장 뛰어난 한유라 연구원이 지명되었다. 이것이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그는 최 이사를 잡기 위한 감사라는 거대한 판을 벌였고 그 판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로 유라를 올려놓았다. 공식적인 명령과 합법적인 절차. 이제 유라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당당하게 재무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박민주는 이 공지를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하필이면 또 한유라 하지만 회장이 직접 제가한 전사적인 감사에 대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라는 외부 보안업체 직원들과 함께 데이터 센터의 특별 감사실로 들어갔다. 그녀에게는 48시간 동안 시스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등급의 임시 권한이 주어졌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감사 지원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밤을 새워 자신이 확보한 유령 회사 리스트와 진성그룹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지급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접 코딩한 분석 스크립트가 서버의 데이터를 훑기 시작하자 화면 위로 놀라운 결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히트는 2년 전 중단된 아프리카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였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의 비협조와 사업성 악화라는 이유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조기 종결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역시 최 이사였다. 유라의 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기자재를 납품했던 해외 업체 중 하나가 바로 최 이사 처남의 페이퍼 컴퍼니였고 실제 납품 가격보다 3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번째, 세 번째 히트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3년 전 좌초된 차세대 IT 인프라 구축 사업, 4년 전 수익성 저하로 매각된 히토류 광산 개발권, 모두 최 이사가 주도했거나 깊숙이 관여했던 프로젝트들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마다 어김없이 그의 처남이나 다른 측근들이 내세운 유령 회사들이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베트남 프로젝트는 그들의 수많은 범죄 행각 중 가장 최근의 것에 불과했다. 유라는 그들의 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이사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예산을 따내면 그의 파벌에 속한 다른 임원들이 일사천리로 결제를 진행한다. 박민준 같은 중간 관리자들은 프로젝트의 실무부서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 감시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회사의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려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유라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들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임시 권한이 만료되기 몇 시간 전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암호화하여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감사실의 문이 예고 없이 벌컥 열렸다. 한유라 씨, 여기서 뭐 합니까? 감사 업무는 낮에만 하는 걸로 아는데.
박민준이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와 그녀의 모니터를 번갈아 쳐다보며 다가왔다. 유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최 이사의 비자금 흐름을 정리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아, 팀장님. 유라는 놀라운 속도로 화면 전환 키를 눌렀다. 화면은 순식간에 복잡한 코드로 가득 찬 시스템 로그 분석 창으로 바뀌었다. 밤새 서버 로그에 이상 접근 흔적이 없는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박민주는 그녀의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암호 같은 코드들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보기 좋지는 않군.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그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자 찝찝한 표정으로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동이 트고 그녀의 임시 접근 권한은 만료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진성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폭탄이 담겨 있었다. 감사실을 나서며 바라본 새벽의 서울은 유난히 고요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싸움은 이제 회사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의 심장에 칼을 꽂을 유일한 칼자루를 쥔 심판자였다. 강지훈 회장이 직접 지시한 재무 시스템 특별 감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 공식적인 이유는 시스템 보안 강화였지만 그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왕이 자신의 영지를 순찰하며 영주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과 같았다. 특히 최 이사와 그의 파벌에게 이 감사는 목에 겨눠진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박민준의 보고였다. 그 여자, 한유라가 감사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단순한 감사 지원 업무라고 보기에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최 이사는 서울 근교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핵심 측근들을 소집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비밀 회동이었다. 박민준의 보고는 그들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시켰다. 찢어버린 이력서의 주인이 회장 직속 부서로 나타난 것, 저주받은 프로젝트를 되살려낸 것, 그리고 이제는 회장이 직접 지시한 감사의 핵심 요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한유라는 강지훈이 심어놓은 스파이였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우리 목에 밧줄을 걸려고 하는 게 분명해. 최 이사가 분노로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감사를 핑계로 과거 장부들을 샅샅이 뒤져 우리를 엮어낼 증거를 찾고 있는 거야.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수년간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먼저 쳐야 합니다. 파벌의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강지훈이 칼을 빼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최 이세계로 향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판을 뒤엎을 때가 왔다. 더 이상 숨어서 돈이나 빼돌리는 좀스러운 짓은 집어치우고 이번 기회에 아예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야. 그가 제시한 계획은
대담하고도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생사결을 내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현재 그룹이 검토 중인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남미 리튬 광산 개발 사업이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우선 이 프로젝트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네. 초의 이사의 계획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는 조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라인에 있는 자원개발팀의 임원을 통해 광산의 예상 매장량과 순도를 부풀린 가짜 지질조사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또한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 허위 재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누가 보더라도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완벽하게 매력적인 미끼였다. 강지훈은 젊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지. 이 미끼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야.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세.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파괴였다. 강지훈이 이 프로젝트에 그룹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나면 우리는 판을 깨버릴 걸세. 그는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에 익명의 채널을 통해 광산 개발권 협상에 결정적인 정보들을 흘릴 계획이었다. 정보전에서 밀린 진성그룹은 막판에 사업권을 빼앗기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부실한 광산을 인수하게 될 터였다. 어떤 경우든 진성그룹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최종 결정을 내린 강지훈 회장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우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강지훈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걸세. 주주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우리는 그의 해임안을 상정할 거야.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나중에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다. 그들을 향한 의심을 피하게 해줄 희생양이 필요했다. 최 이사의 시선이 박민준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작의 책임은 한유라 그 계집애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세. 박민준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복수였다. 그는 IT 부서에 심어놓은 자신의 정보원을 이용해 심야 시간에 유라의 회사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는 조작된 지질 데이터와 재무 분석 보고서 파일을 그녀의 컴퓨터에 심어놓고 마치 그녀가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생성 시간과 수정 기록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위조할 작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한유라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킨 무능한 사원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린 산업 스파이로 몰리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추천하고 신임한 강지훈 역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며칠 후 유라의 책상 위에는 남미 리튬 광산 개발 사업의 기초자료 검토 업무가 배정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포장된 교묘하게 던져진 독이 든 사과였다. 유라는 자신이 수집한 최 이사의 비리 증거들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기에 새로운 함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최 이사 파벌의 계획대로 조작된 보고서는 이사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다. 강지훈 역시 보고서 자체는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 미심쩍은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덫을 터뜨렸다. 투자가 최종 승인되기 직전
최 이사 파벌의 한 임원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안건을 발의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막대한 투자의 근거가 된 핵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미래전략기획실의 한유라 연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 한 명의 분석에 그룹에 명운을 걸어도 되는 것입니까?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이 보고서의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리고 그 작성 과정에 어떤 외압이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즉시 긴급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유라는 회의실로 소환되었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십 개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위원회에는 최 이사와 박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유라 연구원, 최 이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보고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그가 내민 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벽하게 조작된 남미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였다. 표지에는 선명하게 그녀의 이름과 사원 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유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부인했다. 박민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하지만 전산팀의 조사 결과 이 파일은 명백히 한유라 연구원의 개인 컴퓨터에서 생성 및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속 기록과 타임스탬프 등 모든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하던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이제는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팀장인 고상철 부장조차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적으로 변해 있었다. 최 이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유라 연구원을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보안팀은 해당 연구원의 모든 사내 출입 및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정지시키시오. 그리고 이 사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히 강지훈을 겨냥한 것이었다. 유라는 차가운 절망감에 휩싸였다. 꼼짝없이 당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싸움에서 그녀는 이제 그들의 마지막 도박을 위한 제물로 바쳐질 운명에 처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보안 요원의 감시 아래 한유라는 자신의 책상 위 개인 물품들을 조용히 상자에 담았다. 텅 빈 사무실에는 그녀가 물건을 담는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동료들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보고서에 감탄했던 고상철 부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차마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 사무실 저편에서 박민준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저 눈엣가시 같던 계집애를 제 손으로 끌어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유라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기라도 할까 기대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상자를 든 보안 요원이 앞장서고 유라가 그 뒤를 따랐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지지 않았다. 그 당당한 뒷모습이 박민준은 어쩐지 불쾌했다. 유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며칠 전 굴욕적인 면접을 보고 나섰던 바로 그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회사 정문을 나서자 행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진성그룹 직원이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쫓겨나다라는 자극적인 장면은 좋은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유라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속된 장소인 길 건너편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카페 앞에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강지훈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내렸다. 타시죠. 한유라 씨, 차에 오르자. 짙게 선팅된 유리창이 바깥 세상과 그녀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강변도로를 달려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개인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외부의 감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들만의 작전 기지였다. 별장 거실에는 강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TV 화면을 통해 방금 전 유라가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담은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가 유죄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유라가 짧게 대답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외부 저장 장치를 들어보였다. 폭탄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둘의 밤샘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띄워졌다. 한쪽에는 유라가 목숨 걸고 빼낸 최 이사의 부패 네트워크 증거 자료들이, 다른 한쪽에는 유렉의 혐의를 씌운 남미 리튬 프로젝트의 허위 보고서가 떠 있었다. 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이 가짜 보고서가 오히려 그들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유라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을 넘어선 냉철한 분석가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적의 계획을 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가진 날카로운 사업적 통찰력으로 허위 보고서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들을 지적했다. 이 지질 데이터는 말이 안 돼. 이 정도 순도의 리튬 광맥이 이 정도 깊이에서 발견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수치야. 최 이사 녀석.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디테일을 놓쳤군. 유라는 지훈의 통찰력에 자신의 데이터 분석을 더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자금 흐름과 투자 구조는 제가 찾아낸 과거 비자금 프로젝트들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들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 판을 짠 거예요. 마침내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최 이사의 과거 비리, 그리고 강지훈을 축출하기 위한 현재의 음모.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한 연결된 범죄였다. 이제 남은 것은 방역의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었다. 단순히 유라의 누명을 벗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 이사 파벌 전체를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다. 초의 이사는 곧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미 프로젝트의 실패 책임을 물어 제 해임안을 상정하겠죠. 그 이사회가 바로 우리의 무대가 될 겁니다. 그들의 방역 계획은 대담했다. 적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되 그 판 위에서 전혀 다른 연극을 상연하는 것이었다. 1단계, 적을 방심시켜라. 지훈은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최 이사님이 제안한 긴급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며 이사회에서 저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 발표는 최 이사 파벌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강지훈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고. 그들은 확신했다. 자신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2단계 전장을 준비하라. 지훈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이사회의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 모든 진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 이사의 최근 행보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두었다. 동시에 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의 핵심 책임자들에게 그날을 위한 비상대기 명령을 은밀하게 하달했다. 3단계 최종 병기를 완성하라.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유라가 있었다. 이사회까지 남은 3일 동안 그녀는 별장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자료들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박민준에게 당했던 굴욕적인 면접 이야기로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함정에 빠졌는지를 증명하고 그 함정의 배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발견했음을 폭로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남미 프로젝트가 그 부패 카르텔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할 데이터로 증명해 보일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추리극이자 피고인들을 단죄할 한편의 기소장이었다. 이사회 전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별장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라와 지훈은 말없이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무섭지 않아?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녀가 지훈을 돌아보았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가장 굳건한 신뢰로 묶인 전우와도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회사나 그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의 미래를 건 싸움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진성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최 이사와 그의 파벌들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건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박민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즐기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회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별도의 대기실. 유라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파일의 이름은 심판의 날 D-Day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장.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밖에서 터지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불빛만이 유령처럼 신뢰를 비췄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최 이사의 동무대였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원고를 펼쳐들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배우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그는 강지훈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남미 프로젝트라는 위험한 도박이 회사를 얼마나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열변했다. 회장님은 검증되지 않은 신입사원, 심지어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받고 있는 한유라 연구원의 조작된 보고서에 현혹되어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리더십의 부재이며 우리는 더 이상 이 위기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지훈을 향한 비수가 되어 날아갔다.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이 동조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중립적인 이사들의 얼굴에도 동요의 빛이 역력했다. 마침내 최 이사는 결정타를 날렸다. 이에 본인은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정식 발의하는 바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해임안. 그것은 기업의 세계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파벌의 이사들이 즉시 동의합니다를 외쳤고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분위기는 완전히 최 이세계로 넘어갔다. 모든 시선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최 이사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모두가 그가 분노하거나 변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최 이사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저의 불찰로 회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낮은 자세에 최 이사의 입계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이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한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굳게 닫혀 있던 회의장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한 사람, 한유라였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이사 파벌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었어야 할 그녀가 어떻게 감히 이 신성한 장소에 나타난 것인가? 박민주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강단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사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한유라 연구원, 지금부터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지훈이 그녀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유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그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첫 장이 떠올랐다. 심판의 날 D-Day. 그녀의 발표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차가운 사실의 나열로 시작되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가이며 두 번째는 그들이 왜 저를 함정에 빠뜨려야만 했는가입니다. 첫 번째 장, 조작된 증거. 유라는 자신이 박민준에게 당했던 굴욕적인 면접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남미 프로젝트 보고서가 어떻게 자신의 컴퓨터에 심어졌는지를, 그녀의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했던 IP 주소와 접속 시간, 파일 생성 기록 등 명백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해당 IP 주소의 소유주는 박민준의 대학 후배이자 IT 부서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두 번째, 장 숨겨진 동기. 그들은 왜 저 같은 신입사원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만 했을까요? 유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비나마크와 베트남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비나마크가 최 이사의 처남이 소유한 유령 회사임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프로젝트 예산을 어떻게 빼돌리려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세 번째, 장부패의 카르텔. 이것이 결정타였다. 화면에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다.
중앙에는 최 이사의 이름이 있었고, 그로부터 뻗어나온 수많은 선들은 여러 유령 회사들과 지난 몇 년간 실패로 끝난 수많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바로 이 회의장에 앉아있는 몇몇 임원들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수년간 어떻게 회사의 돈 수천억 원을 조직적으로 횡령해 왔는지를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자금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저것은 모두 날조야 거짓말이야. 파벌의 한 임원이 비명을 질렀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내부의 적들에 의해 이렇게 좀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네 번째 장 마지막 퍼즐. 유라는 혼란을 뚫고 마지막 장을 띄웠다. 그리고 남미 프로젝트는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범죄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두 개의 지질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왼쪽은 그녀에게 혐의를 씌운 조작된 데이터. 오른쪽은 강지훈 회장이 별도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실제 데이터였다. 실제 데이터에 나타난 광산의 가치는 조작된 데이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공시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하고 그 실패의 책임을 강지훈 회장님께 뒤집어 씌워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 했던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 이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 계집애가 감히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적은 모두 조작된 증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논리적이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조작된 증거인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검찰이 판단할 겁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것은 회사의 보안 요원들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강지훈 회장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검사가 지훈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최 이사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이사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 최 이사와 박민준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이 수사관들에게 팔을 붙들려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얼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만이 가득했다.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남은 이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있었다. 강지훈은 테이블 상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권위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굳건해졌다. 그는 회의장 반대편에 서 있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홀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승리와 감사,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긴 조용한 교감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진성그룹 이사회에서 벌어진 심판의 날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왕자의 난에 빗대어 재벌가의 추악한 암투와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대서특필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선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동시에 그는 그룹의 안정을 위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단호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최 이사 파벌에 속해 있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들의 비리에 연루된 수십 명의 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다. 주동자인 최 이사는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온갖 악행을 주도했던 측근들 역시 줄줄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박민준.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불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한유라에 대한 그의 인격 모독적인 행위는 그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결국 그에게는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던 순간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한유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텅 빈 듯한 눈빛 앞에서 박민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짓밟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오만했던 인생은 그렇게 초라한 막을 내렸다. 진성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강지훈은 최 이사의 부패 네트워크를 뿌리 뽑은 자리에 투명한 재무감사 시스템과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회사가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리더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사건이 끝난 후 그녀는 회사의 영웅이 되었다. 그녀가 사무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은 존경과 경애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낙하산이라며 수군대던 이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옛 팀장이었던 고상철 부장은 직접 그녀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의 편견 때문에 한 연구원님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유라는 담담한 미소로 그의 사과를 받았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얼마 후 강지훈은 전사공지를 통해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할 핵심 부서, 기업 전략 데이터 인텔리전스 센터의 신설을 알렸다. 그리고 그 초대 센터장으로 한유라를 임명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해 보인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해 연말 진성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화려하게 열렸다. 행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찼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축제였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올해의 진성인 시상식이었다. 최고의 영예인 회장 특별 공로상 수상자로 한유라의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강지훈이 직접 그녀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두 사람이 무대 중앙에서 마주 서자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마이크 앞에 선 강지훈은 준비된 연설 대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유라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공로를 치하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본 뒤 옆에 서 있는 유라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그녀가 보여준 역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내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여러분, 진성그룹의 뛰어난 인재인 한유라 센터장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제가 사랑하고 제 미래를 함께할 여인에게도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언이었다. 정적이 깨지고 곧이어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유라는 놀라움에 눈이 커졌지만 이내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깊은 눈빛 속에서 흔들림 없는 사랑을 읽고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봄, 유라는 지훈과 함께 자신이 자랐던 바닷가의 작은 보육원을 찾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받은 특별 상여금과 자신의 연봉을 털어 자신처럼 배경은 없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비밀 연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존경받는 리더였다. 지훈은 더 이상 차가운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축구를 하고 유라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오후의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보육원 앞마당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실린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행복해.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유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응, 당신과 함께라서. 그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주 잡혔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따뜻하고 희망찬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복수로 시작되었던 인연은 이제 이해와 사랑으로 완성되어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봄 햇살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